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90일간 각각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 관세 125%는 10%로 낮아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 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향후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현재 설정된 30%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국가와 같은 가격에 의약품을 사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른 나라의 약값과 평준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세계 경제 강대국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예상보다 크게 관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 90일간의 상호 관세 인하 합의가 치킨 게임이 잠시 중단된 건지 아니면 강세장의 시작인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관세 완화 소식에 힘입어 환호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M7과 반도체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 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먼저 살펴보시면 4.35%가량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3.26%, 다우존스 지수 역시 2.8%가량 올라서면서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비 국채금리는 2.24% 상승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반도체주들의 랠리 속에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7%가량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국제유가도 1.57% 상승해주면서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4% 넘게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일시적인 관세 인하 합의 소식 덕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양국은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소식은 특히 기술주들과 중국 관세 리스크를 안고 있던 기업들에게 강한 상승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넷플릭스는 2.65% 하락하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세일즈포스와 오라클은 나란히 4% 넘는 상승세 보였고요. 액센추어도 4.61%가량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한편 IBM과 서비스나우도 각각 1.8%에서 3.6%가량 올라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 체크해 보겠는데요.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기술주들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역 장벽 완화로 전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브로드컴 6.43%의 강세를 보였고요. 또 AMD와 퀄컴은 함께 4%에서 5%가량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무려 7.49%나 상승했고요. 델 테크놀로지스도 7.83% 올라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금융주 쪽은 장 막판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0.11% 양전에 성공하면서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은 2.75% 강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나란히 3%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특히 블랙스톤은 무려 7%가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테일 트레이드 쪽은 아마존이 크게 오른 한편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월마트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그간 낙폭이 깊었던 의료기술 섹터는 이날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계획이 규제나 소송 같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다시 베팅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보시면 에보트와 또 존슨앤존슨만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는 임상 결과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밝혀졌고 또 미국 내 시설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약 관세에서 일라이릴리는 제외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오늘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에브비도 2.96% 올라줬고요. 특히나 머크의 경우에는 6% 가까운 놀라운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업종별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이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유틸리티, 통신 쪽까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7 기업들은 모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반등은 불과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선언과 함께 대중관세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급락했던 상황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선봉장이었던 빅테크 종목들이 이번에는 시장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6.3%가량 상승해주면서 21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2027년까지 폴더블 아이폰, 스마트 안경 등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폴더블 아이폰과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폰은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스마트 안경은 애플의 강점을 살려 카메라와 AI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한편 애플은 그간 미중 갈등과 관세 문제로 인해서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 오늘장에서 5%가량 올라주면서 12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치킨 게임이 잠시 중단되면서 그동안 많은 조정을 받아왔던 엔비디아가 오늘장에서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한편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와 AI 반도체 가격을 10%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TSMC 미국 공장 단가 상승과 트럼프 정부의 수출 규제 영향 때문입니다. 특히 H20 반도체의 중국 수출 중단으로 약 5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향후 4년 동안 5천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2.4% 올라줬습니다. 오픈 AI가 공익법인 개편과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재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다시 논의 중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주요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파트너로 현재 2030년까지 오픈 AI 매출의 20%를 공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는 수익 배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살펴보시면 오늘 8%가량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208달러 선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에 아마존 주가가 급등한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판매자가 많아서 그동안 미중 관세 전쟁에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촉각 로봇인 벌컨을 물류 창고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어려운 작업을 대신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로봇 유지 보수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벌컨이 도입된다면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데 다만 AI 로봇이 확산되면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파벳 3.74% 상승해줬습니다. 한편 구글이 AI 모델 제미나이를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에 탑재합니다. 제미나이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차량, TV 등에서 활용이 되며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스마트 어시스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반기에는 구글 TV와 삼성과 협력 중인 안드로이드 XR에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또 구글은 AI 퓨처스 펀드를 도입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도 8% 가까운 놀라운 상승폭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오늘장에서 6.7%가량 올라서줬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드디어 3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300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 3월 이후 처음인데요. 그동안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 부진이 계속됐지만 현재 테슬라는 로봇택시를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4월 중국에서 판매는 전년보다 8.56% 줄었고 유럽에서도 독일과 영국에서 판매가 급감했는데 테슬라는 모델 Y의 업그레이드와 로봇택시 생산 확대를 통해 판매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테슬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는 12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출범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고위급 협상은 물가 불안과 생산기지 붕괴 우려가 배경으로 꼽히며 향후 협상의 실효성이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은 농산물과 차량 시장을, 중국은 제조업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약사들이 외국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외국 정부의 낮은 약가 정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른바 최혜국 대우 가격을 도입해 미국도 이제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최저 약값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지만 제약사 수익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의료비를 대신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을 지목하며 미국 소비자들이 사실상 유럽 사회주의 의료를 보조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한국을 포함한 교육국들과의 약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리서치 본부의 임홍택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무님과 함께 만나볼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3분기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관세율을 크게 인하를 하면서 시장은 환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전에 이 4월 2일 이전 수준으로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다 돌아간 상황인데요. 굉장히 또 환호 랠리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올해 주식시장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정책의 이 협상과 어떤 시점에 좀 합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그 S&P 500 수익률 올해 5월 9일자까지의 결과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성장주 위주인 그 S&P 500과 나스닥에서 이제 하락세를 갖다 보였고요. 반면에 하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소프트 데이터는 잘 안 나온 게 올해 그 미국 경제의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인 금융과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부동산은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요. 반면에 또 경기 방어주 섹터인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의 성과도 또한 같이 함께 잘 나오는 그러한 상황 같다 보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미국과 미국과 이 성장주 쪽으로 쏠려 있던 그 포트폴리오들이 조정을 갖다 받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과의 이 회담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중국은 체면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구를 갖다가 찾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 400억 달러, 즉 대미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31개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갖다 면제를 함으로써 미리 시그널을 갖다가 보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중의 관세 협상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올해 주요 그 특징 갖다 보면은 관세 협상은 미국의 성장 기대를 갖다 둔화시키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국가는 관세 협상에 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내수 부양 정책을 갖다가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비달러 통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환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산 배분을 갖다 할 때 그 자산 배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그 결정 요인이 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의 환율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성장률을 갖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국가의 성장 전망이 좋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주식의 투자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을 갖다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작년 12월까지 글로벌 머니플로우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던 것을 갖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유럽계 투자 자금이 작년 그 12월 이후 특히 올해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빠지면서 자금이 이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호 관세 이야기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서 145%에서 30%로 또 낮췄고 네. 또 중국이 125%, 10%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환호를 해줬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환호 랠리가 이어졌고 유럽 시장에서조차도 지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지금 전무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만큼 지금 하드 데이터는 잘 나왔지만 소프트 데이터가 좀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그래프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하락폭이 깊었지만 그래도 일주일간에 봤을 때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무님이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시원한 합의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 좀 분석가들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좋은 합의가 나오면서 치킨 게임이 잠시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장이 시작이 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희는 일단 뒤에 좀 자료가 있기는 한데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 주식시장의 강세는 있다. 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관세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네. 그 미국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간 것이고 그 결과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미국 쪽으로 자금이 환류를 하면서 네. 달러도 강세를 갖다가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지속이 되겠지만 90일간 휴전을 갖다가 하면서 세부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부 협상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과정이 좀 울퉁불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글로벌 수급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네.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 선거에서는 결국은 그 하원 의석 전체를 갖다 다시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미국이 급하게 좀 이 중국하고의 협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그 월말 연초 해가지고 1분기 때 그 수입으로 땡겨놓은 그런 재고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 재고들이 이제 한 6월 정도면 다 바닥이 나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신학기 수요라든지 이런데 이제 뭐 그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네. 이럴 때 재고가 없으면은 미국인들의 그 소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내년 중간 선거를 큰 이제 의석수를 가지고 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합의를 갖다 진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과 중국과 간의 이제 세부적인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이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전문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내년에 하원 중간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이 바로 이 달러 약세입니다. 이 5월 초에는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아시아 통화들이 지금 달러 대비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화 환율도요 1,370원대까지 또 찍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간밤에는 그래도 관세 이 완화 또 이로 인해서 지금 1,4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 환율에 대한 이 달러 약세에 대한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도 또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초에 이 시작 초에 말씀드린 게 그 환율 통화였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올해 좀 상당한 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갖다가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재부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달러가 그 미국의 그 옐런이 재무장관을 갖다 할 때 좀 약세로 갈 타이밍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 RRP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단기 국채를 갖다 발행함으로써 재정으로 썼기 때문에 그 연장이 된 겁니다. 따라서 달러 포지션이 좀 과도하게 몰려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가 급속하게 진행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90일간 유예를 갖다 하고 합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또다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다시 달러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분기 중으로는 좀 분산 투자를 갖다 하시는 것도 예, 그것도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하나의 그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최근 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달러 약세, 굉장히 또 키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관세에 대한 이의가 계속될 경우에는 달러 약세도 또 한 번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또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세에 따른 또 실업률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FOMC 회의에서는 지금 뭐 금리에 대해서 뭐 인하를 아직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관세에 대한 정책,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사실 그 FOMC에서 그 파월 의장이 한 말은 간단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관세 규모를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에 미치는 면이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면을 갖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 그 4월에 나온 마나임 중고차 지수도
그 전년 동월 대비로 한 4.9% 상승을 갖다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이 관세가 랩탑하고 핸드폰 가격 갖다가 뭐 30% 이상 상승시킬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일단은 그 관세율을 갖다 다운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드가 말은 이렇게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을 갖다 한 자료를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대중국 관세를 갖다 10%로 유지 시에는 미국의 물가가 최소 1%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으로 파악을 하고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세 정책을 할 때부터 내세웠던 부분인데요. 그 유가를 갖다가 좀 안정화를 시켜서 전체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유가라는 부분은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한 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부분이 7%고요. 사실 이 그 뭐 중간재라든지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들도 다 폴리에스터가 납사 다 이 석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한 24개월 정도 지나면 소비자 물가 한 60% 이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가 하락이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상쇄를 갖다 시켜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유가 안정화에 좀 더 좀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처음에 공약사항도 있었던 만큼 좀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유가가 안정이 되면 그래도 지금 관세나 좀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관망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무님 분석대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앞으로의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완화 시그널은 좀 확인을 한 거잖아요. 좀 앞으로의 이 불확실성 언제까지 좀 이어지게 될지 언제 마무리가 될지도 궁금해요. 그 일단 그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 그 뭐 패드 워치를 갖다 본다든지 아니면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이라고 있습니다. 단기금리 시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패드 워치는 연내 2 내지 3회 그리고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시장에서는 연내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패드에서의 시뮬레이션 자료는 1%포인트 정도 최소 그 이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한 1,500가지 이상의 글로벌 품목을 이제 주택하고 그 식품하고 운송 등의 그 업종으로 이루어진 그 실시간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5월 12일자 기준으로 한 1.5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 3% 이상에서 지금 이 정도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미 연준도 그 연내에 어느 정도 인하의 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트럼프가 그러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결국은 감세를 위한 포석입니다. 감세는 이제 그 4월 11일에 통과된 그 미의회 예산을 결의안을 갖다 보면은 10년간 최대 4.5조 달러 그리고 정부 지출 감축은 10년간 최소 1.5조 달러 그리고 이에 따라 부채 한도를 갖다 4조 달러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관세로 어느 정도 메우느냐 그리고 그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국채 발행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어떤 당근을 갖다 좀 제시를 할 텐데요. 그 관세 외에 세수를 갖다가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 납세자 최고 세율 구간은 37%에서 39.6%를 인상을 하고요. 주 지방소득세 한 1만에서 5천 불 이거를 갖다 공제 상한을 갖다 제거하는 이러한 방안 등으로 이제 그 세수를 갖다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리쇼링으로 지금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뭐 더불어서 소득세도 같이 많이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한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갖다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오늘 나왔죠. 제가 사실 어제 보내드린 자료인데 단기적으로 S&P 500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었는데 네. 5,748선을 갖다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지난밤 시장에서 이제 돌파를 갖다 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감세라고 좀 말씀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감세안이 연장이 되고 부채 한도가 상향이 돼서 좀 적자폭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갖다가 관세 협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메우게 될 텐데 이게 결국은 재정 수지를 갖다 어느 정도 개선을 갖다 시키면 미국의 금리가 안정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게 사실 이제 최근 한 이틀간 진행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관세 협상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향후에 이제 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보충 갖다 못하게 된다면 국채 발행 소화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채 발행 소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채 발행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BIS에서 권고하는 그런 이 SLR 한도가 지금 3%인데 자기 자본 대비. 네. 근데 이 SLR을 갖다 미국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서 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를 갖다가 3%로 2% 포인트만 줄여도 사실상 조 단위의 미국 달러 국채에 대한 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가운데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미국이 금리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갖다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다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저희는 좀 위쪽의 예스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관세 협상 진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상승 후에 변동성 장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달러 선물 순 포지션 총으로 보면은 현재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라서 그거 자체로는 좀 안심이 되는데 최근에 레버리지 포지션이 좀 급증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변동성 장세가 관세가 다시 부각됐을 경우에는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좀 비달러 통화하고 자산들이 다시 한번 선호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올 수가 있지만 협상이 마무리되는 3분기 말에서 4분기 시점에는 네. 다시 이제 말씀드린 이유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또 간밤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또 결과가 잘 나온 만큼 아무래도 협상이 잘 앞으로도 해결이 되고 이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여력까지도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지도 분석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레그넘 투자자문 리서치 본부 임홍택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는 아무 코인이나 거래소에 쉽게 올라가는 시대는 지났고 백서도 그냥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 다 미카라는 새로운 법 때문에 생긴 건데요. 오늘은 이 미카가 어떤 법인지, 처음엔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카는요, Markets in Crypto Asset의 약자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전용 법안인데요.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수준이 아니라 27개 회원국 전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진짜 법입니다. 이 법은 그냥 코인을 규제하겠다 정도가 아니고요. 가상자산이란 게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코인이 거래소에 올라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초안은 2020년에 처음 나왔고 2023년 4월에 유럽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이 먼저 시행됐고 그 다음 12월부터는 전체 조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미카가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째 접어들었고요. 이제는 유럽 시장의 실제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카라는 법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코인 백서는 멋지게 내놨는데 실제로는 개발도 안 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 또 거래소에 상장된 다음에 가격만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사라지는 이른바 스캠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EU가 결국 결단을 내린 건데요. 이렇게는 시장을 키울 수 없다. 아예 법으로 기본 틀부터 다시 만들자. 그래서 미카는요, 코인을 딱 3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산 준거 토큰입니다. 금이나 유가, 달러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된 코인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전자화폐 토큰, 하나의 법정 화폐에 1대1로 딱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코인들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두고 코인을 새로 발행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공식 양식에 맞춰서 백서를 작성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백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백서 대충 써서 넘기지 마. 너희 프로젝트가 뭔지, 토큰 구조는 어떤지 전부 공개하고 가자. 이렇게 시장에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미카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2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거래소들이나 핀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유럽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거래소 제미니는 유럽 전담 허브를 아예 몰타에 세웠고요. OKX나 크립토닷컴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도 미카 기준에 맞춰 빠르게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규모의 코인 프로젝트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카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꽤 까다로워서인데요.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내부 준법 감시 체계, 그리고 대표나 임원의 경력까지 일일이 따져야 합니다. 여기에다 국가마다 심사 기준이나 처리 속도도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독일은 서류 심사만 보통 3, 4개월이면 되는데 이탈리아는 심사에 1년 반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미카 라이선스를 실제로 획득한 업체는 EU 전체에서 50여 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27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적은 숫자죠. 미카 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USDT, 테더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테더입니다. 이 테더가 미카에서 요구하는 자산 보유 조건이나 상환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라이선스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에 있는 거래소들에서는 USDT가 하나둘씩 상장 폐지되고 있고요. 대신 미카 요건을 충족한 USDC, 그러니까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업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아니,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로 밀어낸 게 정말 맞는 거냐? 진짜 투자자를 위한 보호가 맞긴 한 건가? 아니면 그냥 과잉 규제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미카가 진짜 자산의 건전성보다는 구조 요건만 너무 따지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제는 규칙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라는 이름으로 정식 분류가 되고요. 지갑 서비스, 거래소 운영, 자산 교환, 포트폴리오 운영, 컨설팅 같은 10가지 업종으로 세분화돼서 필요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 위험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미카가 시행되면서 기존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구나, 믿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디파이, 그리고 다오, 즉 탈중앙화 자율조직인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자동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미카의 기존 법안 안에는 이걸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EU는 미카 2.0 버전, 그러니까 후속 규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디파이나 다오 같은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아직 이 분야가 미카의 규제 밖에 있다 보니까요. 디파이 쪽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은 유럽보다는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나 미국처럼 규제가 좀 더 유연한 지역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2024년 말부터 본격 시행된 이 법은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을 말 그대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린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누군가에겐 기회의 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는 그야말로 새로운 판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미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단계를 여는 전환점이자 기회와 긴장이 공존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2단계 가상자산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과연 미카처럼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1.58% 내려서 10만 2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7일간은 8% 정도 상승하면서 여전히 중기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1.11% 역시나 하락하면서 2,4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팩트라 업그레이드와 ETF 스테이킹 허용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세장을 이어갔었는데 전일 대비해서는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XRP는 오늘 6%가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2.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해주면서 주요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24시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 시장은 조금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 살펴보시면 0.41% 상승해주면서 24만 3,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다도 역시나 1.8%가량 높은 상승세 기록해주면서 1,100원 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의 경우에는 0.25% 하락했고 체인링크는 2% 가까운 낙폭 그리면서 2만 3,44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코인 1.32%가량 하락했고요. 시바이누도 0.63%, 오늘 밈코인 시장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발란체는 0.46% 상승해주면서 34,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스텔라룸에는 3.4%가량 큰 폭으로 올라서주면서 44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이네트워크의 대형 발표 예고에 따라 파이코인이 40%를 급등하며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2일 파이코인은 1.6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1.1달러로 조정됐지만 시가총액은 한때 109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급등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5월 14일 예정된 생태계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바이낸스 상장이나 메인넷 출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1.7달러 돌파를 전망하며 이번 발표가 파이코인의 향후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5월 1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면 XRP는 최근 며칠 사이 15% 이상 반등하며 2달러 지지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는 2.5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며 2017년과 유사한 차트 패턴 속에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데드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교차하는 현상인데 이는 하락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후 XRP는 약 1,350%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상승 반전이 일어난다면 XRP는 9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약 325%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기술 지표상 XRP는 추가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으며 1.8달러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한 강세 시나리오가 유효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이더리움 차트에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 형성 중이며 이를 돌파할 경우 3,800에서 4,800달러까지 강력한 랠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5월 7일 주간 거래를 1,807달러에서 시작해 7일 수익률이 38%에 가까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바이낸스에서의 매수 압력과 선물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도 이더리움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며 2,500달러 수준에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이 4주 연속 이어지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8억 8,20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연초 이후 누적 유입액은 6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62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큰 유입 비중을 차지한 건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ETF로 10억 2천만 달러였으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150만 달러의 소규모 유입을 기록했고 수위는 1,170만 달러의 유입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유입액을 앞질렀습니다. 코인셰스 연구 책임자는 미국 내 M2 통화 공급 증가와 비트코인의 법제화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